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화재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녹화 후에 좀 어땠습니까? 저는 우선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우리가 화재가 집에서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우리 왜 유명한 영화 본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본, 거기에 보면 주인공 그 제임스 본이 네. 뭔가 어느 지역에만 가면은 자기가 막 탈출해야 될 공간 뭐 이런 것부터 살펴보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임스 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어디 영화관을 딱 갔는데 가자마자 비상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네. 저희 어머님이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 사우나 좋아하시니까 가면 꼭 어디로 나가셔야 될지 문 닫혀 있는지 안 닫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라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만 그때만 반짝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는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런 것도 좀 평소에 조심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화재 참사 얘기하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배운 것 같아서 네. 또 안심도 되는 것 같아요. 당장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지난 방송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건축법 등 뭐 이런 내용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붕괴나 침몰 같은 네. 대형 인명 피해를 이제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화재 참사뿐만이 아니라 뭐 타워 크레인 붕괴, 그렇죠. 그리고 낚싯배 침몰 이런 사고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나 낚싯배 관련돼서 오늘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된 법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이란 건설기계 등록 검사, 형식 승인,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네. 1966년 12월 23일 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 이름이 중기관리법이었어요. 근데 1993년 6월 11일 전부 개정돼서 현재의 법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요.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해서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낚싯배 침몰에 관련돼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살펴볼 거예요. 약칭으로 낚시관리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낚시관리법, 있는데요. 네. 네, 낚시의 관리와 그리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요.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낚시 관련 산업과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요. 2011년 3월 9일에 제정됐습니다. 네. 이 법률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건설기계관리법은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고요. 그중 6건이 처리되고 6건은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까지 총 49건이 발의됐는데요. 8건만 처리됐고요. 41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낚시관리법은요. 현재까지 총 4건이 발의가 됐고 1건이 처리되고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뉴스 보면 타워 크레인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 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 크레인 대형 크레인 사고가요. 네. 무려 20건이더라고요. 20건. 이야.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타워 크레인 사고는 사망 사고가 이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무려 27명이 사망을 하고요. 그래서 네. 총 98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망자 중에서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2015년도에 14건인데 2016년도는
5건, 2017년도는 20건. 계속 늘어나네요. 계속 대형 사고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이게 느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모수 자체가 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국내 주택 경기가 좀 호황기를 누렸던 게 지난 3, 4년간 그랬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일거리가 몰렸고 그랬기 때문에 공기를 서둘러서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올 1월에 입주 물량이 2000년도 이후에 같은 달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국에서 아파트만 43,066가구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를 많이 하니까 건설 기계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만큼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 요새 길 걸어가면서 하늘을 계속 쳐다봐요. 네. 혹시나 크레인 무너질까 봐.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뭐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바람만 불어도 왠지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강서구청역에서 네. 그 타워 크레인이 버스 덮친 거 영상 보셨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 많이 전파를 타면서 저도 되게 경각심을 많이 가졌는데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한테 그 영상 봤냐, 타워 크레인 있으면 무조건 피해 가셔야 된다 막 일러드리고 그랬거든요. 불안한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네. 근데 이 사건 말고 대체 어떠한 사건들이 크레인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형 크레인 사고는 사망 사고가 이어지기가 아주 쉽죠. 네. 이 2017년에 발생한 그 20건의 그 대형 크레인 붕괴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건 5월 1일에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크레인 중에서 가장 큰 크레인에 속하죠. 이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과 충돌을 해서 그 타워 크레인이 이제 무너졌는데 저도 당시 이제 그 언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근로자들이 마침 휴식 시간이라서 그 휴게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로 덮친 거예요. 그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가장 큰 인명 피해 사고였죠. 대형 사고 발생한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됐어요. 됐죠. 네, 특히 12월에는 4건의 크레인 사고가 터졌고요. 9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일, 또 같은 날 인천에서도 크레인 사고로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수습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충격적인 참사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12월 18일에 경기도 평택에서 타워 크레인 붕대, 이게 붕대라는 게 이제 타워 크레인 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주저앉아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고요. 또 열흘 뒤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크레인이 시내 버스를 덮쳤죠. 그래서 승객 1명이 숨지고 또 15명이 다쳤습니다. 그 시내버스 덮친 영상들 많이 봤을 건데요. 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또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그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딱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네. 건설 현장의 근로자도 절대 다쳐선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공사장 밖에 있는 일반 시민이 다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워 크레인이 우리 생활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타워 크레인 사고라 그러면 저와 좀 무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공사장에 제가 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인들이 다치고 버스 타고 가다가 다치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덮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왜 화물차 다니면 화물차 피해서 운전해서 피해가요.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공사 현장을 피해 다녔어요. 진짜요?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예. 재판을 끝내고 이렇게 오는데 옆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도를 가는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자마자 제 등으로 뭔가 이렇게 그 건설 자재가 하나 툭 떨어졌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생명을 건졌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건설 현장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건설 현장만 보면은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해 가거든요. 이야. 근데 타워 크레인은 뭐 더 무섭죠. 이거는 뭐 네. 멀리 피해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늘어났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 굉장히 타워크레인 필수적이고 또 워낙 덩치가 크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한 중대 사고,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몇 년째 이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불안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것밖에 방법이 없냐 이런 그렇죠.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저 높은 곳에서 이게 딱 쓰러지면서 무섭거든요, 사실은. 네. 이 보니까 타워 크레인 사고 자체가 이게 어쩌면 인재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거는 뭔 말입니까? 네, 이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근데 그 자료에 따르면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설치와 해체, 상승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게 가장 많았어요. 설치, 해체, 상승 그렇죠. 작업.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3% 정도가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는데요. 10건 중에 7건 정도가 설치와 해체 작업, 사람이 이제 할 때 네. 그 작업 중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사항인 준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운전 미숙, 또 부품이 노후화돼서 이런 이유들이 이제 좀 후순위에 있었죠. 이게 사고가 좀 반복되고 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뭐 큰 사고가 날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고 때마다 공통적으로 거론됐던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관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고질적 문제로 지적이 되는 안전 불감증 문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 자체가 이게 한번 뭐 무너지거나 이러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그 위험한 물건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또 부피는 또 크고 무게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한 물건을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전한지 이게 검사가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검사 주체가 예전에는 공공기관이었는데 네. 이게 2008년부터는 이 검사 주체가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체로 변한다.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한다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업체는 좀 더 빨리 해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어떤 꼼꼼함 이런 것보다는 빨리 그냥 신속성만 요구하다 보니까 검사가 형식적으로 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간업체. 네,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2017년에 합격률이 높은 검사 업체의 실적이 높았거든요. 그 네. 얘기가 뭐냐? 좀 대강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주는 업체에 손님 몰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통계로서 증명이 됩니다. 이 독일 같은 데 보니까 타워 크레인 설치하고 검사에만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한 점검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이 검사 업체마다 검사 항목이라든지 기준도 제각각이라는데 이것도 문제죠. 맞아요. 큰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그 값싼 사제 부품이나 그리고 중국산 기계를 수입하는 것도 또 문제기도 해요. 현재 건설업체의 한 90% 이상이 자체 크레인을 보유하지 않고 이거를 임대해서 사용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있다 보면 관리 비용 들어가고 뭐 유지하는데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드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영세업체들, 임대업체들이 또 영세예요. 이런 영세업체들이 보유한 게 주로 이제 값싼 중국산 크레인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랑은 사실 이게 직결되는 문제죠. 네.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 한 해 전체 수입 크레인 95대 중에 중국산이 36대에 불과했어요. 근데 2016년에는 전체 수입 물량 1059대 중에 중국산이 700대에 육박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40% 정도에서 65%로 급증했다는 거죠. 아니 중국산 너무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라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검사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고 이 타워 크레인을 수입한 다음에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할 때 이 제품의 결함이 있는지 이걸로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라는 거. 비파괴 검사는 뭐 이렇게 뜯거나 해서 보는 게 파괴하지 아니라 않는 검사? 예. 겉에서만 보는 그런 검사인데 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요. 이것도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식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연식을 속이고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속이고. 그렇죠.
법과 제도 있어도 그걸 피해가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국토부에서 지난해 11월에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신고자가 등록대에 연식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사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우리 합니다. 이지성 기자는 뭐 브리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뉴스 좋습니다. 보는 거 같아요. 뉴스를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네. 예, 아닙니다. 칭찬인가요? 아, 칭찬입니다. 예, 당연히 칭찬이죠. 네. 이 기자님 말씀에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또 다른 지적들도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을 5년, 10년, 15년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네. 수익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또 하중 테스트나 또 구조 결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 검사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 상태를 사실 A, B, C, D 이렇게 4단계의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이 등급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야, 저는 사실 좀 들어보니까 이 크레인, 타워 크레인, 이 대형 기계에 대해서 이 관리, 점검이 없었고 이것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이 있습니까? 네. 우선 현행법 규정을 보니까요. 등록번호를 지워서 없애거나 아니면 구조 변경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 명령, 저도 정비해라고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형식 승인이나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 크레인을 제작하거나 벌써 듣기만 해도 되게 위험해 보이죠. 나빠 보여요, 그냥. 모두 다 사고로 왠지 연결될 추락할 수 것 같아, 있는,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인데요. 네.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이런 위법행위로 인해서 받는 최대한의 그 형벌이 벌금 1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 시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규정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넣었어요. 벌금액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형을 올리는 것으로 작년 12월 12일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은 너무하다. 그러니까요. 내고 말지 뭐. 좀 라는 더 생각이.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이 형벌을 많이 하려고 좀 생각하는 그 기자 자리 그 자리가 좀 그런 그런 것 느낌이 좀 같습니다. 들더라고요. 이 추가로 보니까 도로교통법처럼 음주나 마약 필요한 상태에서 정상 조정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걸 운전을 못하도록 또 신설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했거나 또 고용주가 이렇게 묵인했다 그러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동안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더 충격적인 놀랍죠? 것 같아요. 네, 놀랍죠? 뭐 운전만 해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뭐 그동안 타워 크레인도 사실 흉기라면 더 흉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면 규제가 약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물건이고 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이라도 조항을 만든 게 다행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가 타워 크레인 6,074대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했고요. 2,117대가 연식 검사를 마쳤습니다. 또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요청을 했는데요. 나머지도 좀 꼼꼼하게 신속히 확인을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양윤선 기자가 잠깐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난 이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의 사망자를 네. 분석해 보니까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직접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해당 업체가 위험 부담을 많이 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른바 도급을 주는 아웃소싱 이거를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좀 통용되고 있죠. 아니, 이름은 좋은데 이게 이 밑에 업체들은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막 설치도 막 경쟁하듯이 빨리 하고 해체도 경쟁하듯이 빨리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속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타워 크레인 설치 공법이 바뀌면서 2,000여 대의 타워 크레인이 3,600대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설치 해체팀의 인력이 아직도 그대로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다. 이게 다 타워 크레인의 임대차 구조 때문인데요.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는 건설 현장에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공급하고 그리고 조종사 설치, 해체 인력 등은 타워 크레인의 임대업체의 하도급으로 충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장비 인력을 확보한 다음 그 건설 현장의 원도급자는요. 다시 자신과 계약을 맺은 실제 공사라는 하도급자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는 원도급자가 내고
그리고 그 설치하는 거는 하도급자가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대부분 이 네. 하청업체 직원인 이 현장에 투입된 건설 노동자들이요, 이 안전 관리나 안전 장비가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열악한 중소업체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하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받기도 못하는 어렵죠. 예, 이런 악순환입니다. 경쟁 구조의 속도전도 MC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경쟁에 붙게 되면 아무래도 돈도 점점 낮게 책정한 돈도.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전 구조에서 이제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 23건 중에 수사 중인 2건을 빼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이 있는데 네. 이 경우 벌금이 12건, 무혐의 1건, 기소유예 1건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는 사망 사고가 있어도 최대 형량이 벌금이었던 벌금이네요. 거죠. 여기도 이제 제도 미비가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속도가 좀 안 납니다. 좀 입법화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해 나섰죠. 네. 어떤 법안이 지금 논의 중입니까? 우선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타워 크레인의 설치와 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 크레인 설치와 해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원청의 관리 감독도 또 강화하고 그리고 타워 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고요. 작년 12월 29일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네. 이 법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타워 크레인 누가 설치하고 누가 해체하는 거야?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그거 생각을 아니에요?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일정 요건을 넘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장난감 조립하는 것도 갖추셔야죠.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이 됐었고 네. 좀 뭐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의문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간단한 교육만 하면은 네.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구조거든요. 구조로만 본다면. 그렇죠. 따라서 이런 송옥주 의원의 같은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것 그 같습니다. 원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들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건설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이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년 이하가 아니고 1년 1년 이상? 이상입니다. 네. 최하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11월 1일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이 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오. 처하자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10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야, 형을 많이 강화한 그런 법안인데요. 마지막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이 사내 하도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2016년 6월 7일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제가 돈 문제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위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무리를 해서라도 맞춰야지 그렇죠. 또 계약을 따고 또 이제 실행을 하고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법안들이 통과를 해야 산업 안전의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법안 몇 개 통과된다고 해서 또 뭐 몇몇 징역형을 살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중요하다. 안전을 그만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하도급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는 해서 지금 이게 법안이 통과돼서 확 한 번에 이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네.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맞고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제도를 완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내 하청하지 않으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비용은 좀 들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 다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덧붙여서 뭐 사망 사고 난 경우, 네. 다친 경우 처벌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후 처벌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사고가 아예 안 일어나는 사전 예방,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형식적인 검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말고.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790건입니다.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사고보다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2배를 훨씬 넘어갑니다. 또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74명이 숨지고 732명이 다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워 크레인 사고도 문제지만 이동식 운전하는 것도 좀 교육을 좀 사고가 강화한다든지 많네요.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 이동식 크레인은 주택가나 좀 작은 공사장에서 네.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 생활 주변과 좀 가까이 있어서 이게 사고가 나지만 그동안 위험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큰 대형 크레인 이것만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버스를 덮쳐서 시민을 사망하게 했던 사건에서 역시 이동식 크레인이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 타워 크레인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규제와 점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우리가 나눈 얘기들 처음 나온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 아, 그렇습니까? 건설 노조 같은 데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거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소형 크레인도 자격증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에게도 바로 안전에 위협이 되기 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나쳐서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고 뭐 돈이 좀 들고 그러더라도 좀 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돌다리 좀 두드리고 네. 안전을 최고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법안들도 좀 그렇게 맞게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침몰 사고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침몰 사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침몰 사고하면 그 아픈 2014년 세월호가 또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네. 예, 2014년 4월 16일 진도구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이 30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 배의 탑승자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죠. 항상 왜 이런 큰 사고가 있고 나서만 법이 개정되는 걸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가장 먼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또 후속 조치 등을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진상을 밝히자 이걸 목적으로 한 세월호 진상규명법이고요. 네. 또 이후에 작년 3월 21일에 세월호 선체조사위법,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선체조사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었고요. 또 작년 10월에 의결된 바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세월호를 진입한 상태에서 수색 및 조사와 원인 규명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죠. 2015년 1월 28일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은 3월 29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세월호 피해 지원법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사실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네. 현행법 같은 경우에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참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지적 중에 보면 2016년 6월에 사망한 김관홍 잠수사 생각이 좀 납니다. 이렇게 세월호 그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의료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좀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네, 우선 이 세월호 피해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발의된 법안이 있어요. 이제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 네. 그리고 구조나 수습 활동에 참가했던 민간 잠수사, 소방 공무원, 그리고 참사로 인해서 이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참사 당시에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 사람도 그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요. 그렇죠. 또 이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해서 기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완치할 때까지 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2016년 6월 20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의사상자 법안도 있잖아요. 그 네. 법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공무를 수행한 사람하고 똑같이 손해를 보상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입증해가지고
그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 사실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던 그렇죠. 사건이 실제로 이제 뭐 잠수부도 아니고 구조하러 안 구조하러 갔는데. 안 갔는데도 예. 구조했다고 하면서 뭐 인터뷰에서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사실 인증 절차만 그 수반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마리아인법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알죠? 예. 이 더 적극적으로 구조에 처한 사람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구조 불이행죄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프랑스가 처벌하죠. 네, 네. 이게 물론 이제 윤리적인 선택을 형법에 좀 강제해야 되냐 마느냐 이걸 놓고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이게 좀 각박한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 구제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은데 사회적 참사 또는 그 수습 과정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입었는데도 이걸 보상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렇죠. 네, 내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많은 해가 좀 지났는데요. 작년 11월 18일 날에 미수습자 그 5명 가족들은 결국은 이제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궈줬고요. 네.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게 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 사상자 또는 실종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 이번 일을 계기로 참 아프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참사법,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공감을 또 형성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말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객선을 좀 못 탔어요. 겁이 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어요. 걱정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질 무렵에 또 사고가 났죠. 낚싯배 침몰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그 국민 취미 생활 1위가 그동안은 부동의 1위가 등산이었잖아요. 네. 근데 바뀌었습니다. 낚시죠. 낚시로. 낚시죠. 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너무 요새 많습니다. TV 프로그램만 봐도 예전에는 네. 먹방이 맞아요. 유행을 했었다면 요새는 막 채널만 돌리면 낚시예요. 낙방들 낙방.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도 낚시용품이 아주 대세인지 네. 진열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낚시어선 사고도 많이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도 그런데요. 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니까 연간 낚시어선 사고 건수가 2013년에는 77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208건, 약 170%가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작년 보니까요. 8월까지 160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이야. 뭐 엄청나네요. 너무 많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낚시를 자주 갑니다. 뭐 제가 좋아하진 보다는 장인어른이나 우리 그쪽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장인어른 말에 따르면 복이라 표현해요. 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물어요. 갖고 있으면 알아서 물어요. 덥석 물어. 들어보면 물려 있고. 잡혀있고. 그래서 어복이 있는 박서방하고 같이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가는데 네. 가본 적 있습니까 낚싯배? 낚시하면은 사실 그동안은 네. 주중에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도 낚시 가냐 이러면서 약간 아재들 취미 같이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바다 낚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낚시의 형태를 젊은이들도 즐기고 가족 단위 즐기고 여성들도 많이 즐긴다고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전 관련 규정이 많이 미흡해요.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예. 낚시여선 불법행위 단속 현장을 보면 적발된 불법 사례가 3년 새에 7배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이거 네. 정말 문제예요. 제가 이 낚시 어선을 많이 타봤는데 네. 사실 좀 불안해요. 불안하죠. 뭐 이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더 좋거든요. 근데 규정 자체가 좀 느슨하다고 지금 알려져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10톤 이하의 일반 어선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은 신고만.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와. 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시 영업을 좀 낚시 산업을 활성해 네. 보자. 또 이 생선을 잡을 때가 아닌 이런 조업 비수기 때는 또 어민들이 생계가 또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쉽게 이런 낚싯배 영업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는데, 근데 이게 또 항상 규제를 완화하면 또 안 좋은 측면이 있죠.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 장치도 없는데도 이 낚싯배 영업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타가지고 구명조끼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태우, 그 사람 네. 안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데 가죠. 어차피 태우는데 안 입고. 괜찮다고 막 이러시면서 무슨 갑니다. 문제가 있겠냐고. 근데 사고가 많이 있었죠. 이때까지 계속. 그럼요. 낚싯배 사고하면은 일단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네. 텐데요. 지난 2015년 9월 21명의 탑승객을 싣고서 출발한 돌고래호가요. 고장이 나자 시동을 껐대요. 엔진을 껐는데 이 상황에서 파도를 맞으면서 배가 뒤집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1명인데요. 구조된 사람은 3명이고 15명은 숨졌고 아직까지 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 참사 후에 정부가 낚시 여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죠. 네, 역시 또 참사 후 소 잃고 외양간 꽂히다가 그게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네. 2016년 5월 29일에 해양수산부가 돌고래호 사고 재발 방지 후속 조치로 승객 안전을 우선한 낚시 어선업 제도를 개편하겠다. 또 실효성 있는 게 출입항 관리를 하겠다. 안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는 했습니다. 사고 후에 발표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네. 여객선 기준인 승객 13명 이상이 만약에 탄다. 그러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아. 선장은 배 운항에만 열중하게 하고 나머지 선원이 안전관리를 하게 하는데요. 또 그 13인승 이상 승선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포인트 선점을 위해서 무리하게 운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항 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요.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근데 포인트라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뭐냐면 잘 잡히는 곳이에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선장이 최고의 선장이라고 우리 낚시꾼들 사이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고 이후에 규정이 바뀌면서 승선자 전원이 이 구명조끼 착용하도록 의무화시켰고요. 그 전에 의무화가 안 아니었던 게 너무 됐죠. 충격적이었죠. 그냥 탔어요. 네. 저는 어차피 저는 그거 있어도 좀 힘드니까. 그래서 낚시 어선 또 선원의 교육 의무도 이제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고요. 또 출항 신고 시에 승선자 명부도 작성하도록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달 3일에 영흥도에서 낚시 여선이 급유선과 충돌을 해서 뒤집힌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에 7명만 구조가 됐고요. 15명은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인천해양경찰서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당시 근무 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운항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재입니다. 당시 낚싯배가 항구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에 급유선과 부딪혀서 전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 충격이 컸는데요. 이 사고를 두고 한국해양대의 공기령 교수는요, 네. 선체에 생긴 이제 구멍으로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두 선박, 이제 충돌한 두 선박 모두 시속 30km 안팎의 속도로 달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속도로 9.77톤 선박과 336톤의 선박이 부딪혔을 때 이게 충돌한 걸 이제 도로 위 상황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경차랑 10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 충돌한 거랑 비슷하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 거죠. 엄청난 상황인데 네. 그 영흥도 뱃길이 이렇게 조수 간만도 있고 그래서 암초도 많아서 이 구불구불한데 속도를 왜 그래 많이 낸 건가요? 과속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 네.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포인트 보러. 그거 빨리 자서 선점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이런 이 낚싯배가 당일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 빨리 가려고 과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돌고래호 사고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이런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거는 그 사람들 일이야. 내 일은 아니야. 네.
라는 이런 안전불감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낚시 그 돌고래 사고 이후에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 낚시 어선이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바뀌긴 했는데 바뀌면 뭐 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 구명조끼 과연 다들 착용을 했을까? 안 했을 거거든요. 문제인 이게 것 같습니다.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외양간에도 제대로 좀 고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또 후속 조치도 내놨죠, 정부에서.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우선 항해 중에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기본 수칙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했어요.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로 높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에 팍 띄고 이런 느낌은 안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낚시 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낚시만 하는 전용선 제도. 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렇게 우리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안 지키는 걸까? 네. 생각해 보면 요 경우만 생각해 보면 낚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뭐 합시다, 갑시다. 저희 예. 같은 승객들이 네. 맞게 알아요. 네, 예, 뭐, 가면 되죠. 가입시다. 뭐. 그런 이렇게 식의 하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뭐 외국의 사례를 자꾸 전주게 됩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체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기면 강한 규제가 가해지게 그렇죠. 되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거 좀 이런 습관도 우리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영업하시는 사실은 분들 영업하시는 영업하는 분들이지만. 분들도 문제지만 네. 승객들도 좀 조심. 네. 낚시하시는 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 따스한 봄이 지금 온다 그러면 낚시하러 갈 겁니다. 저도 갈 거고요. 네. 장인어른도 가자 하실 것 같은데 이 사고, 이런 사고, 침몰 사고가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한 해결책 없을까요? 발의된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세 번째 얘기하네요. 낚시할 때 어디가 중요하다? 포인트.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 더 좋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고, 더 멀리 가고. 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점점 더 멀리 나가면은 분명히 이것도 안전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낚시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이 낚시 업선을 모두 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나 네. 아니면은 공동 영업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자.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은 제재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1월 6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 얘기 자꾸 또 하는데 이 낚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배 타고 그만큼 나갔는데 안 없으면. 잡히잖아요. 눈물이 전화하고 납니다. 싶죠. 본인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이 낚시 인구가 또 줄어든다 그러면 또 어촌 인구, 그 그러네요. 낚시 인구가 또 피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무조건 안전이라고 안전이 더 안전입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거랑 나의 안전과 두 개를 눈물이 저울지 나는 않는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만 낚시배가 있고 그 이상은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거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거에 항상 감독도 예, 쉽지 물음이더라고요. 이거 네. 여기까지 가시고 요만큼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눈물 흘리는 이 낚시꾼들. 네. 야, 이게 슬금슬금 나가지 않겠습니까? 선장님 왜 안 잡힙니까? 이래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참 그 규제가 얼마나 지켜질지 저도 같이 의문이고요. 네. 하지만은 이거 어쨌든 규제하면 사고 가능성 좀 줄 수 있는 좀 되지 않을까요? 좀 줄겠죠. 바탕은 좀 될 것 그렇다면. 같고 네. 또 어느 정도의 구역에서만 그 영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좀 구조의 용이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만 영업하다 보면 또 업체들끼리 경쟁하다가 다른 사고 나지 않을지 이런 것도 충돌하거나. 네.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낚시배 이제 사고 얘기를 하지만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참사들을 다뤘잖아요.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에 발생한 다음에 정비하고 발생한 다음에 정비하고 이런 시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시스템 개선을 해 나가고 그리고 법안들이 이렇게 조금 활발히 조금 나와야만 그래도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재정비하는 네. 기회로 삼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연방정부가 전국 차원의
그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만 해도 어떤 위험 발생됐을 때 요령, 행동 요령을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도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이런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재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좀 독립기구가 네.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독립기구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난 발생할 때마다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땜질식 처방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재난 관리 기구를 두고 거기서 이제 좀 책임 있게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좀 참사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국가재난위원회, 뭐 관리위원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뭡니까? 그렇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실은 재난 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또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 좋아요. 저도 뭐 네. 좋은 것 같은데 뭐 구체적 내용을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또 그냥 기구만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좀 정말 제대로 재난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그때 세월호 참사 났을 때요.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원이 아니냐 두고 막 논란을 벌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국가기관이 그렇게 뭐 어디가 재난의 컨트롤 타원이 아니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상황이라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 재난관리위원회가 확실하게 컨트롤 타원 역할을 맡아서 좀 해야 되고 옥상옥 같은 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 국민 모두가 평소에 재난 대피 요령이라든지 안전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보니까 딱 지진 난다면 바로 밑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진 나도 막 멀뚱멀뚱 보는 그런 모습이고 비상구 요번에 제천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령들을 조금 알아놔야지 그런 재난에 대해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는 안전 불감증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습니다. 네. 안전을 너무 찾는다.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전 민감증. 안전 민감증. 좋네요. 안전 반응증. 네. 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2주간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뭐 추가할 의견 있습니까? 저는 네. 이거 아유, 또 이 훑어가면서 신입 기자 추가가 딱 의욕이 되니까 넘치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브리핑도 잘하시고 네, 너무 좋아요. 예. 이 지나쳐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우리 이렇게 법이 정비가 안 됐었나? 우리 이거 없어서 이게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아 그래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민박을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전민감증으로 좀 우리 생각도 바꿔보자. 법도 바꾸지만 우리도 좀 바뀌어보자. 우리도 이런 바꿔보자. 생각이 듭니다. 네. 법도 바꾸고 우리도 바꾸자. 네. 아, 우리 아주 뭐 좋은 자원이 우리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통통 법률안 놀자에.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무슨 기계 같아요. 말하는 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컨트롤 네. 타워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제 정부 부처 이기주의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법 같은 것들도 좀 이게 중복으로 돼 있던 것들도 다 정비를 좀 해서 어느 곳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사회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각종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때의 슬픔은 가슴 속에 그대로가 있지만 또 안일함과 무책임마저 그대로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꿈꾸면서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